지금 가격에도 못 샀는데 더 올라가면 정말 더 살 수 있고 거래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지금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리 인상과 대출 중단,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번 시간엔 부동산을 보는 눈 저자이자 유튜브 리얼아이 박감사를 운영하고 있는 박은정 감정평가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여전히 집값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에선 이 거래 절벽 속에서 가격이 오르는 그런 기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지금 상황을 좀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일단 거래 절벽이 온 거는 모든 언론이나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0년 7월, 그러니까 작년 7월 기준에서 이제 15,000건 정도 거래가 됐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월 기준에서 올해는 5,000건이 안 되게 거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60% 이상 감소를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줄었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서, 그러니까 매물이 여전히 시장에는 매물이 나와 있는데 거래로까지 이어지지 못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능력 자체가 좀 부족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래량은 줄어들었는데 거래가 줄었는데 이제 계속 이제 나오는 얘기는 뭐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빌라를 그렇죠. 사고 뭐 대치들을 사고 이래서 빌라 거래량이 더 많아졌다. 여전히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네. 원래 이제 빌라 같은 경우도 빌라 거래량은 항상 그냥 꾸준한 상태거든요. 근데 아파트가 훨씬 더 환가성이 좋기 때문에 그쵸, 네. 아파트 거래량이 빌라 거래량이 원래 2~3배 가까이 됐어요. 음. 근데 지금은 빌라가 빌라 더, 거래량이 더 네. 많다는 네네. 거는 그만큼 아파트 거래량이 줄었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거래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상황인데 거래가 이거- 줄어서 빌라가 네. 더 이제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그렇죠. 그런데 그 상황은 얘기하지 않고 그냥 빌라의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추월했다. 뭐 네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 정말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들은 이제 빌라라도 사고 있구나. 그래서 정말 아파트는 이제 넘사벽이 되겠구나. 더 늦으면 못 사겠구나. 그래서 더 사야겠다. 뭐 이런 심리가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거래량을 가지고 보통 우리는 상승을 했다라고 얘기할 때 그 통계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주택 상승률 통계를 가지고 계속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 자료 자체가 이제 실거래가 기반해서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중개업소 조사 이런 걸 가지고 하는데 실거래 자체가 거래 절벽이 왔다는 거는 실거래 자체가 많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거래가 안 되는 상황에서 특정 거래 뭐 예를 들면 너무 불안한 마음에 더 오를까봐 해서 사는 거래들이 이루어진 걸 가지고 이제 가격을 그러니까 이야기를 신고가 하고 같은 것들. 그렇죠. 네네. 예.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되면 그 얘기가 요즘은 인터넷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보를 빨리 알잖아요. 그러면 팔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여전히 지금 내가 부르는 값보다 더 비싸게 부르면 사줄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호가를 올리는 효과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지표에 반영이 되면서 상승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특정 사례를 가지고 일반화시키는 상황이 되니까 이것만 가지고 정말 이제 집값이 오르고 있는 기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이걸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격에도 못 샀는데 더 올라가면 정말 더 살 수 있고 거래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지금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금리 인상이 현실화됐고 또 이제 네. 대출이 이제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출 유동성을 이제 줄어드는 결과인데 대출 규제에 좀 나선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상황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만 왔다고 볼 수는 없어요. 원래 그 이전부터 우리나라의 이제 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코로나라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거기에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하는 정책, 그래서 대출을 많이 해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우리나라 경제에 이제 부담이 될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초저금리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계속 유동성을 풀어내는 정책을 했는데 그 결과가 뭐 산업 전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산 시장으로 쏠리는 결과가 나타나고 그게 자산 가격의 원래 실제 가치와 어떤 금융 불균형 상태로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그냥 뭐 계속 빚을 내줄 수 있다면 이 상황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빚은 결국 언젠간 갚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계속 내주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 괴리가 더 커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냥 둘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제 규제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예를 들면 BIS 그러니까에서도 우리나라 민간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을 한 게 1년도 넘게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어떤 가계 부채 규모와 어떤 지금 현재 상황이 괴리되지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 거품이 끼었는지 안 끼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가 신용 갭이라는 지표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이게 이제 GDP 대비해서 민간 부채의 비율을 가지고 신용 갭을 따지는데요. 2% 미만이면은 이제 괜찮다. 그리고 이제 10% 2에서 10% 사이면은 주의를 요한다. 그리고 10%가 넘어가면은 이제 경보 수준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금융위기 때가 13%? 그리고 외환위기 때가 거의 20% 가까이 됐었는데 지금 20년도 기준에서 18%가 넘거든요. 다른 나라에서 경제 위기가 터졌을 때도 이 10%가 넘어가는 범위에서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에서 많이 터졌어요.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로도 그렇고 더 그 갭이 훨씬 커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거기서 보기에도 이 지금 상황이 위험하다. 계속 경고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제 규제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뭐 은행권뿐 아니라 보험사를 통한 대출도 점점 조이기에 들어간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런 좀 상황은 좀 어떤가요? 금융권 대출이 있으면 1금융권 대출, 2금융권 대출 이게 전부 다 포함이 되거든요. 대출 총량 규제 범위 안에 있는 거예요. 보험 그래서 대출도? 그래서 보험사 대출도 규제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예전에는 이제 이 대출을 해주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대출을 해줄 때 자산을 보고 대출을 해주고 또 이 사람의 신용을 보고 대출을 해주잖아요. 자산 가치가 어느 정도 되니까 대출을 해준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얼만큼 벌어서 갚을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을 해준다. 이런 개념으로 대출을 하는데 여지껏 나간 대출들을 보면 자산이 얼마냐를 보고 대출을 해준 거죠. 이 사람이 정말 벌어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는 이제 중요하게 보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출이 많이 늘어난 거고. 근데 안 맞잖아요. 대출이라는 게 사실은 자기가 그러니까 유동성이라는 거를 창출할 때도 자기가 벌어들이는 소득하고 이 사람의 신용에 기초한 대출을 해주는 건데 지금 이제 그걸 안 보고 계속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지금 빚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인데 이제는 이제 기준에도 맞추고 하려면 DSR 그러니까 얼만큼 버는 거 대비해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겠다. 이게 지금 도입이 된 건데 이금융권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아직 좀 느슨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또 대출이 몰려가고 이것까지 이제 늘어나는 증가세가 너무 크니까 이제 보험사 대출 규제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거는 금리 인상과 이런 대출 조이기가 부동산 시장에 실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게 차츰 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집값 상승이 지금 장기간 집값 상승이 일어난 걸 보면 유동성을 풀어주는 조치를 장기간 해왔기 때문에 그만큼 집값이 올라갔다고 뭐 다른 분들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 늘어난 부채가 결국은 자산시장의 가격을 형성한 형태가 됐잖아요. 그럼 이 부채를 어떻게 끌어왔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쉽게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끌어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루어지는 조치는 반대되는 조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는 길이 이제 막히고 또 심지어는 이 대출 증가율, 새로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기존에 이미 대출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떤 이 범위 안에서 대출 규모를 맞추려면 기존의 사람들한테 일부를 회수하는 형태로 해서 룸을 마련하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반대의 조치인 거죠. 이 사람들이 갑자기 어디서 유동성이 생겨나는 건 아니니까 만약에 뭐 소득을 기존보다 지금 집값은 2배 올랐으니까 소득이 뭐 4년 사이에 뭐 2배가 됐다. 뭐 이런 식의 상황이 아니라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곤란한 상황이 되고 이러한 상황이 집값을 계속 상승하게 만들지는 못하고 오히려 반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금리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0.25를 이제 올려서 0.75%가 됐는데 뭐 일각에서는 이제 뭐 이 정도 수준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왜냐하면 뭐
더 높을 때도 많았으니까 예, 그런 좀 얘기를 본다면 좀 영향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금리 기조가 워낙 오랫동안 유지가 되어 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게 빚내는 거에 대해서 별로 부담을 갖지 그쵸. 않는 네.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최근 들어서 대출을 많이 증가시킨 요인이 되는 사람들이 이제 젊은 세대들이 영끌이나 비투라는 형태로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쵸. 예. 영끌이나 비투라는 거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의 한계점까지 끌어낸 거를 의미를 하는데 여기서 0.75 기준, 네. 그러니까 0.5 기준에서 이제 빌린 그쵸. 최대 네. 맥스를 빌려놓은 상황인데 이제 추가적으로 0.25, 근데 뭐 단계적으로 이제 한 차례 두 차례 정도 더 올릴 거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그랬을 때 이제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 예를 들면 이제 영끌의 예를 생각을 해보면 보통 이제 30대가 많이 했는데 1억 정도는 모아놓을 수 있는 예, 경우가 그쵸.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1억을 가지고 예전에는 뭐 2, 3억 하는 집을 샀다면 지금 1억이 있으면은 이제 5, 6억 하는 집을 샀단 말이에요. 영끌을 해서. 그러면 그 4, 5억 정도가 이제 대출로 채워진 건데 그 중에 한 3억 정도는 주담대로 받았을 거고 그 주담대는 장기로 받으니까 그쵸. 뭐 네. 한 달에 이자 3% 기준했을 때 한 130에서 뭐 150 정도 네네.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제 신용으로 땡겼을 거예요. 신용은 그거보다 조금 이자가 높거나 비슷하거나 하면 그 부분도 단기로 빌린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이자만 낸다 하더라도 뭐 60만 원, 5, 60만 원 정도 그러네요, 부담이 진짜. 있단 네, 말이에요. 영끌했을 경우에. 네, 그쵸. 영끌했을 때. 네. 그러면 한 자기 소득에서 200만 원 가까이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를 지금 현재는 금융 비용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0.25 올라간 상황이 됐잖아요. 네네. 그럼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시장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붙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상승폭은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네네. 거기서 1, 2%만 올라도 200만 원 부담하던 게 이제 230만 원, 40만 원 되고 이제 그게 점차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우리나라 소득 수준이나 30대 어떤 평균 연봉이나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오게 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집값이 계속 올라주면 그쵸. 이제 네. 버틸 수가 있는데 네네. 사실은 이제 이게 주춤하는 모양새가 보이고 또 대출이 지금 이제 안 나오고 있으니까 분양 시장도 계속 화랑일 수는 없거든요. 네네. 이게 길어지게 되면 이제 그런 거에서 심리적인 영향을 받게 되면은 조금 그런 속도가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게 30대들이 이제 영끌을 해서 뭐 실거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뭐 중심에는 못 사니까 또 서울 외곽 같은데 이제 갭 투자를 해놓은 경우도 네네. 분명히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럴 경우에 이제 집값이 계속 뭐 올라주면 뭐 그나마 좀 괜찮은데 또 이제 집값이 혹시 조정을 받거나 그러면 이 갭 투자를 한 경우에 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더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갭 투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제가 예로 든 경우는 이제 자기가 실거주를 하면서 어떤 부채를 지는 경우고 갭 투자 같은 경우는 더 적은 금액으로 하는 네네. 경우잖아요. 자기 자본이 뭐 한 2, 3천 있으면 나머지를 이제 영끌해가지고 갭 1억, 2억짜리 노원구가 많이 팔린 이유가 그때는 이제 갭이 1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네네. 이제 그걸 많이들 사셨는데 이게 1억만 있으면 내가 이제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전세금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렇게 그쵸. 됐던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전세를 사시는 분들도 뭐 이러한 불안한 상황에서 뭐 추가적으로 집을 구매하신 분들도 있고 또 계속 이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분양을 통해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전세 수요가 그렇게까지 계속 받쳐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전세를 이제 누군가한테 돌려줘야 될 때 정말 위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투자를 해야 하는데 요즘 이제 투자를 권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전세가 계속 오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니까 그리고 그때 그 맞춰서 어떤 돈을 갚아주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때 뭐 잠시라도 융통할 곳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런 환경은 아니거든요. 네.